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바로 그 작가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작품은 한경화 소설가님의 봄비라는 작품이고요. 같이 이제 대담해 주실 분은 정기훈 평론가이십니다. 일단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담을 맡은 평론가는 전준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보고 맞습니다. 쓰고 마스크 쓰고 해서 괜찮은데 그거 안 했어요. 쓰고 예, 쓰고 괜찮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봄비 소설집을 다 읽으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보통 이렇게 행사할 때 좀 본인 읽으시면서 본인이 좀 감동적이거나 혹은 생각해볼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낭송을 하고 또 그 부분을 왜 읽었는지 이런 것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부산 작가회가 굉장히 가난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혹시 낭송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됩니까? 아무 때나 아무 부분이나 본인이 그 부분을 낭송을 하시고 왜 이 부분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대담을 진행하다가 중간중에 둘만 얘기하면 재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책이 없는데 책을 하나 주시면 돼요. 네. 책을 안 가져왔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가는데 선생님 맞으시죠? 예, 네, 그러면 저희가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들 조금 보실 듯한 그런 타이밍에 낭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담 맡은 평론가 정기훈이라고 합니다. 네, 작가 한경화입니다. 네, 지금 독자로 와 계신 분들이 정확히 어떤 면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작가님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작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화 소설가는 2017년에 한국 소설의 단편 소설 종점이 당선된 이후에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집이 첫 번째 소설집입니다. 구체적인 안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고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활자화된 책으로 자신의 소설을 이 세상에 내놓았을 때 과연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설레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어떤 비판 같은 것들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작품집을 내시고 나서 혹은 내시면서 출판사에서 여러 교정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든 생각이라든지 실물로 이 물질을 된 이 종이로 된 책자를 손에 쥐었을 때 감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설집을 내기까지 한 1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처음에 글을 쓸 때는 너무
했는데 이제 뭐 쓰다 보니 등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도 생겼고 그게 또 등단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서 또 등단하는데 열심히 막 하다가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또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작가인데 무슨 책을 내셨어요? 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냈을 때 이게 좀 글을 처음 쓰기 시작했던 게 완성되는 느낌? 네. 그래서 첫 소설집이기도 해서 기쁘기도 했지만 뭔가 하나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데 대해서 훨씬 만족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처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작가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성격이 소유자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낸 책이나 혹은 제가 활동하다가 책을 내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근데 만족을 하신다니까 우선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소설 집안에 작품이 6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점, 두 번째 공기, 세 번째 비린내, 네 번째 가려진 시간, 다섯 번째 기찻길, 여섯 번째 달이 머무는 곳이라는 이 6편의 작품들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읽고 나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읽어봤습니다. 읽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첫 번째 작품 종점과 마지막 작품인 달이 머무는 곳은 굉장히 좀 소재적인 차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배치하는 것 자체도 이 소설집 안에서의 어떤 울림 이런 것들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작품들을 배치하게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배치했던 거는 공비가 제일 앞이었고 종점, 그 다음에 비린내, 가려진 시간, 기찻길, 달이 오르는 곳 이렇게 순서였는데 출판사에서 아마 종점을 제일 앞에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아서 받아들여져서 아마 이런 순서로 갔던 것 같고 왜 이런 순서로 했냐고 한다면 제가 그러니까 글을 썼을 때 아마 써진 순서이기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작품들을 어떤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똑같은 소재나 뭐 이렇게 반복적이기보다는 좀 더 다른 소재고 그리고 읽었을 때 좀 지루하지 않게 읽기 위한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순서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읽으면서 이 작품들이 좀 모르겠습니다. 제 독법이 조금 오독일 수도 있지만 작품 간의 편차가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쓰였고 해서 이제 등단을 하시고 나서 좀 더 어떤 소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하시고 조사를 하시고 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점 이후에 두 번째 작품부터 다섯 번째 작품 안에서의 의미만이 그 진폭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깊고 또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많았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작품은 사실 2021년도에 쓰여졌는데 종점과 좀 비슷한 정도의 성취를 보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종점이라는 작품은 여기에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여성이 종점에 가서 미용실을 열고 나서 그 미용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과거와 현재가 순차적으로 교차하는 형식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종점이라는 작품이 읽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떤
소설 내적인 개연성의 문제랄까 그런 것들이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예컨대 작중 서술장이 나와 예슬이라는 인물이 처음 만났을 때 장면, 이 장면 같은 경우에 예슬이라는 인물이 미용실 앞에 앉아가지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인물이 갑자기 자기 자신의 남편, 아버지, 그리고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 만난 사이인데 배가 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종점으로 이사를 오겠다 오고 나서 이제 이 서술자의 엄마의 반응, 엄마가 화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낙태를 해달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그 예슬이라는 인물이 의사에게 대뜸 이야기를 하거든요. 동의자 없이 이런 게 가능한가?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런 어떤 소설 내적인 개연성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서술을 하셨는지 좀 보고 싶습니다. 작가 보고 개연성이 없는데 왜 개연성이 없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 되는가부터 조금 다른 의도가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뭐 다른 의도라기보다는 스토리가 흘러가는 구성상에 그 있는 문제지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의도를 갖고 그렇게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토리의 전개상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충실해서 그런 대화와 장면과 그런 생각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릴게 그 공비나 혹은 비린내 같은 경우에 작품의 어떤 소설 기법이 굉장히 탁월한 지점들이 좀 있는 작품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조금 던져서 우리가 사실 책을 내고 나서 상처만 하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또 오독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독자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작품부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공비라는 작품이 사실 제가 뭐 제목만 들렸을 때는 굉장히 봄에 오는 비, 반가운 그런 비인데 이 소설 내용은 저희가 뭐 익히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운수 좋은 날 그런 그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 이게 그 반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봄비라는 작품을 읽으면서 사실은 봄에 비가 온다는 것은 반가운 건데 이런 소설적인 장치를 또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작품 안에서는 그 사무라는 인물이 소설자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아내인 희영이라는 여성을 만나고 나서 그 동아리, 봉사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나서 두 사람이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사무의 절친인 창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창수라는 인물의 전화를 못 받는 것으로부터 이 소설이 처음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서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음이라는 봉사단체에서 어떤 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아주 오늘날 시대 그리고 요 근래 2000년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타자에 대한 문제인데 이 타자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이 작품 안에서 잘 드러내고 있는 지점들이 좀 눈에 좀 띄었습니다.
그게 예컨대 사무라는 인물, 그리고 저희가 뭐 공무를 볼 때 대부분 관료제 안에서는 그 숫자나 뭐 학교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학번을 붙이고,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은 국가기관에 가서 주민번호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제를 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무라는 인물은 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뭐 혹은 전화로 이렇게 장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하지 않고 직접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문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에피소드, 굉장히 섬찟하기도 하고 좀 생각을 해볼 것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예컨대 첫 번째 방문을 한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두 번째 방문하는 그 집에서는 며느리가 아주 그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고 사는 그런 며느리로 칭송받고 있는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두들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저희가 뭔가 장애라고 했을 때는, 장애를 알고 있는다고 했을 때는 연민의 대상, 도와줘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물들 혹은 사회적인 약자를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악다무니를 실제로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실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대할 수 있는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재작년이니까 그 이교시의 한정이와 나라는 그 소설 안에서도 뭐 데리다의 뭐 한대 이런 개념도 그 안에서 살짝 양념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대의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에 대해서 사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작품에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작가가 좀 예리한 부분들을 짚어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그 작품화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봄비는 제가 그 울산에 실제 사회복지사가 자살하는 기사를 보고 처음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사회복지사에 대한 연민,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사가 자살을 할까, 왜 자살을 했을까, 그런 접근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 내용에 좀 충실해서, 그 자기가 관리하는 그러니까는 사람들에 대한 다 해주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자기 한계를 느끼는 데 대해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좀 크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정말 그 총을 약간 그런 총을 이제 지급할까 말까 그런 것도 신문 기사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이 약자가 돼서 그 사람들 도와주러 가지만 정말 구타를 당한다든지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이런 이제 자기들이 당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나라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가서 정말 여기에 있는 매뉴얼대로만 해라. 이제 정주사가 얘기하듯이. 그래서 본인은 정말 매뉴얼대로만 하고 와서 또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한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쓰면서 내용이 이제 결론에 가가지고 제가 제일 이 작품의 끝을 이렇게도 바꿔봤다 저렇게도 바꿔봤다 했던 부분이, 처음에는 이 작품을 읽고 다른 분들은 상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지 죽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저는 물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품 끝을 무슨 열린 결말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상우의 자살을 의미하는 그런 작품으로 썼어요. 처음 기사도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썼을 때는 그거를 너무 기사처럼 상우가 자살하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살렸다가,
그래도 이 작품에 제가 처음 썼을 때 그 감정을 뭐 전달하려면 기사처럼 이제 자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에 그 자살을 암시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독자분도 그렇게 읽으셨는지 조금 그건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 네. 이 부분들은 좀 갈릴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모호하게 처리하는 게 더 나은 될 만의 방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살아있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예 그랬는데 나중에 뭐 다 끝나고 나서 또 다른 독자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애초에 공비로부터 질문을 시작한 게 그 이후의 작품들이 사실 굉장히 치밀하게 뭔가를 조사를 하고 해서 썼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어떤 무게나 어떤 소설적인 성취가 오히려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작품이 이런 것들을 뭐 기사나 혹은 뭐 들었던 이야기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썼기 때문에 훨씬 더 소설적으로 풍요롭게 적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냥 몇 개를 상상해서 쓰는 것과 실제적인 것을 또 소설적으로 또 바꾸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거고, 예. 그래서 사실 이 작품 안에서 그 이 소설자 같은 경우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의 대면에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에 자기가 반응을 하면서 하지만 이 관료제 안에서 그런 행동들이 과연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자가 작품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인물들의 어떤 고유 싸움들을 본호로 한산하는 방식으로 해치지 않고 그 고유한 존재들을 마주하려고 하는 그 자체의 태도를 오늘날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또 좀 선생님께서 독자들한테 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더 하시죠. 저는 봄비를 여기서 처음 이제 뭐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게 아니고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 결말에 대해서 네네 그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열린 결말로 읽어주셔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비라는 작품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들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 책임에 대해서 조금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비린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사실 우리 그 부산이기 때문에 항공소조가 부산에도 있을 거고 이 작품을 쓰실 때도 좀 뭔가를 많이 조사를 하시고 쓰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미술가를 꿈꾼 서술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서술자가 자기 아버지가 노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서기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 자신의 꿈은 거대한 걸출한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에서는 그림만 그려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등단이죠. 그 입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화가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그 일을 이어가지고 서기를 하는 서술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화가로서의 그런 삶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현실적인 그런 이유들로 그 서기를 하고 있는 한 인물의 어떤 분열된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이 인물의 어떤 이상이었고 그리고 욕망이지만 우리의 욕망은 언제나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고 서기로서의 직업이라는 것은 현실 원칙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작품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림 대신 밥을 주었다. 83쪽에 이런 그 소설이 있거든요. 현실 원칙 안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자기 운명대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신분석학에서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규범과 규칙들, 나아가서는 법 같은 것들을 저희가 내면화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정신 경리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죠. 이 주체, 이 소설자는 이제 그런 경계선에 있는 그런 주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쓰실 때 어떤 식으로 작품을 좀 구상하셨고 이 인물은 어떻게 해서 형성하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또한 제가 그 기사에서 한국노조의 그 지부장이 실제로 그 여기에서 이제 자살하듯이 이게 기사화됐었어요. 그 신화를 몸에 뿌리고 정말 화장실에 새어나가지 않게 미리 해서 그 문을 닫고 정말 라이터를 당겨가지고 펑하고 그 기사를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이 장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고 여기에 보면 공동어시장이 그 구조나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제가 아시는 분이 공동어시장에 이 윤석의 모델이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신부전증을 알고 있었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분을 제가 이제 취재를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취재를 해서 거의 만날 기회만 되면 제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하는데 그분은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왜 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계속 제가 옆에 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묻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구나. 그때는 제가 이제 습작생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제 이게 술 한잔 들어가면 기분 좋아서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그걸 다 이제 기억했다 메모해가지고 좀 이렇게 소설로 나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지금도 이분이 공동어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신부전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면 힘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그냥 서기로 계속 그분이 몇십 년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던 당시에. 네, 그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그 구조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 그 구조를 제가 정확하게 가서 확인하고 그대로 글을 썼거든요. 그 새로 증축을 해서 레고의 그런 처럼 끼워 맞춘 듯이 실제 지금도 가보면 공동어시장에 그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그 건물을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이렇게 통로로 연결돼 있고 그 통로에 보면은 그 공동어시장은 번호로 불려요. 몇 번, 100번, 200번 해서 그 번호와 그 간판이 세로로 같이 이 소설에서처럼 또 달려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정말 많이 찾아가고 네 그리고 제가 이 소설을 썼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자기는 물고기가 죽었는데 눈을 뜨고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죽은 물고기가 눈을 뜨고 있구나 이걸 알았다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가면 TV에서도 물론 보지만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상자에 다 담겨져 있는데 정말 눈을 뜨고 죽어 있는 거기에 가면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이 소설 제목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데 이 비린내라는 게 사실 자기 정신 냄새가 나지 않지만 계속 난다라고 생각하고 소설 말미에도 보면 이 비린내를 털어내기 위해서 한 번씩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결국에 이 비린내라는 건 무엇일까? 이 비린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설 전체에 저는 관통하고 있는 어떤
문제 의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문제 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선 소설들도 종점이나 군비 같은 경우에도 부끄러움의 정서 때문에 이런 인물들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공비에서는 예슬이 본인의 아이를 낳게 한 그 무엇, 그리고 종점에서 공비 같은 경우에도 친구에 대한 어떤 부채감, 타자에 대한 그 부채감 등등, 그리고 뭐 그 이외에 나오는 작품들, 특히 이제 기찻길 같은 경우에도 기적 소리 이런 것들이 부끄러움과 연결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끄러움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여기에서 포착해가지고 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의 어떤 인물들의 정서하고 연결을 해서 그 기찻길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찻길 같은 기찻길이라는 이 작품은 그 보험회사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명호라는 인물이 그 소설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명호라는 인물은 또 특히 이 부산 안에서 저희 그 동해남부선 그 관련한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서 그런 지면들도 많이 나오지만 요 장소와 결부되어가지고 소설이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명호라는 인물은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역에서 저 빨간 깃발을 흔들면서 수신호를 했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회에 나와가지고 원래 그 고시 공부를 하다가 다 실패를 하고 살기 위해서 보험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소설인데, 팔아야 되는 게 이제 보험이죠. 보험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보험 상품을 팔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 몸을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소설 안에서. 그런데 그 아주 그 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사장, 한 50대 정도 되는 여사장과 그 송정에 있는 한 모텔로 들어가서 어떤 뭐 한참일 수도 있죠. 기적 소리를 듣거든요. 기적 소리, 기차 소리죠. 기차나 전기 뭐 이런 것들이 나는 소리인데, 이 기적이라는 게 다른 한자로 저희가 기이한 일 할 때 그 기적으로 저는 양의성을 가지고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 소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끄러움이라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이 있는 남자가 그 거부인 한 여성에게 자기의 몸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기적의 소리를 듣고 그 부끄러움에 눈을 뜨고 거기서 이제 뛰쳐나오는. 그래서 선생님 소설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서사되고 있는 이 부끄러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굉장히 좀 잘 평론가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제 소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게 부끄러움이었구나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실은 그냥 제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다 보니 제 속에 있는 게 인간의 부끄러움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에 관해서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쓴 저보다 이 부분을 잘 찾아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아니 이 기찻길을 어떻게 썼는지 이것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그 고리 원전을 반대하는 시민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장 이름이 그때 당시에 유수영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기찻길 동해 남부선에 지금은 이제 거기에 가면 뭐 네일바이크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 전에
태극기도 있고 항상 여기에서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시민단체들이 그 조를 짜가지고 뭐 2명씩, 3명씩 해서 가서 이제 그걸 기찻길이 이제 이렇게 개발되는 걸 반대하는 사인을 받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 한 번씩 나가서 봉사처럼 그런 시민운동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글을 쓴다고 하니 꼭 이 기찻길이 주는 의미와 이런 일들에 관해서 그리고 이 길이 어떻게 연결이 됐고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걸 소설로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제가 소설로 썼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쨌든 자기들이 했던 그 고리 원전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지만 이 기찻길에 대해서는 성공을 못했어요. 그 시민단체가. 그랬고 그때 이제 거의 막바지에 막 이렇게 발표가 될 시점에 저보고 소설이 완성이 됐는지를 묻더라고요. 자기들이 뭐 어느 부분이라도 좀 썼으면 이 소설을 프린트해서라도 그 기찻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뿌리고 싶다고. 근데 제가 또 그때는 제 자신에 대한 좀 자신감이 없어서 이 소설을 그때는 쓰고 있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다고 하면서 드리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이 소설의 에피소드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저 나름대로 이 소설이 조금 약간 뭐 도식화하자면 이명호라는 인물은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이 소설 안에서 나오는 김진성이라는 어릴 때 친구, 단짝이었던 친구와 사회학 대학 때 사회학을 가르쳐줬던 여교수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단체들은 당연히 좀 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소설에 나오는 청년회 그리고 방송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의 어떤 이권 때문에 객관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방송을 내보낸다든지 그런 비판적인 부분들도 소설 안에 소설이 되고 있는데 이런 존재들 청년의 방송사 개발업자 투자자 이 안에는 당연히 이제 보험회사의 지점장이 사실은 종농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밥상을 차려놓고 주인공을 글로 내모은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배사장이라는 인물 이런 인물들은 사실은 좀 더 물질주의적이고 발전론적인 역사관을 지니고 있다 할까요? 그런 인물이라면 그 시민단체 측에 들어가는 이런 인물들은 소수적인 목소리들 또 기업이나 우리가 좀 지켜야 되는 가치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죠. 근데 이 명호라는 인물이 이 경계에 서 있죠. 이 경계. 저희도 거의 대부분 이런 경계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계에서 사실은 어떤 내면의 목소리, 그 부끄러움의 목소리,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적 소리, 그 기적 소리를 사실은 못 본 척하고 지나치고 싶을 때가 많지만 때때로는 어떤 정의가 그런 부끄러움은 양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걸 거스르지 못하고 양심대로 행동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기적 같은 순간에 그리고 나서 이 소설이 이제 이 인물이 그 모텔방에서 도망 나오고 나서 여전히 남아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통쾌하거나 혹은 난 양심을 지켰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생존의 문제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 소설 안에서 선생님께서도 그 일상의 무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161쪽에 이런 양심의 소리를 지키고 나서도 일상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그냥 통쾌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개발의 논리 같은 것들이 우리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인물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 일상의 무게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작가님이 생각할 때 이 인물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의도한 바에 의하면 뛰쳐나왔고 자기가 이제 느끼는 게 부끄러움이라는 거를 다른 소설에서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제가 다른 삶을 살게 해야겠죠. 네. 앞서서도 그 작품들 간에 제 딴에는 조금 약간 편차가 느껴졌다라고 했던 게 이런 인물들은 실제로 이제 뭐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기사 같은 것들을 보고 치밀하게 구성했을 때는 이 인물들이 좀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머릿속으로 구상한 인물들은 그 인물이 좀 약간 덜 큰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들이 들어가지고 맨 처음에 작가님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서 그 질문부터 꺼낸 거였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 과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혹은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성찰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약간 이제 시간이 좀 한 40분 정도 지나가지고 조금 지겨우시거든요. 이런 때를 위해서 앞서가지고 한원덕 선생님께서 낭송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모시고 낭송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시죠. 여기에 서서 사실 여기서 잘하고 있어.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황은덕 소설가입니다. 일단 오늘 한경화 소설가의 우람톡톡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오늘 낭송하고 싶은 소설은 아까 우리 정승농가님께서 약간 호평을 하셨던 중점을 중에서 마지막 장면을 낭송을 하고 싶은데요. 이 소설을 낭송하고 싶은 이유는 일단 이게 한경화 작가가 정말 오랜 습작 기간을 거치면서 드디어 이제 등단을 하게 만든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작가에게 등단작은 정말 큰 의미가 있고 또 그 이후의 어떤 작품 세계의 어떤 단초들이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절하면서도 저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네, 페이지가 38쪽에서 39쪽 사이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미용실이 쉬는 날이다. 주말 엄마의 생일이었다. 나는 선물을 사기 위해 큰맘 먹고 백화점으로 갔다. 5걸음 정도 앞에 낯익은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내가 해준 굵은 웨이브 머리였다. 나는 아름치하기 위해 그녀의 뒤통수를 향해 걸었다. 그녀는 내가 다가가는 것도 모른 채 물건 고르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연한 노란색 아이 옷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내게도 아이가 있었다면 꼭 저런 옷을 입혀주고 싶었다. 순간 나는 그 옷을 향해 돌진했다. 최대한 빨리 내 소나기에 옷을 낚아채어야만 할 것 같은 강한 의지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그 옷을 낚아채듯 재빨리 움켜잡는 손이 있었다. 굵은 웨이브의 그 여자, 산부인과 여의사였다. 나 팔관이 막혀 정작 자기 아이는 갖지 못한다는 그 여자.
그녀는 그 연한 노란 아이 옷 하나를 재빨리 자신의 가방 속에 쑤셔 넣었다. 나는 그녀가 훔치는 것을 누가 보지는 않았는지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박쥐 날개처럼 바바리자락을 활짝 펼쳐 그녀를 온몸으로 감쌌다. 이 소설은 이제 아이를 이전에 이제 낙태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굴곡진 사연으로 인해서 아이를 낙태한 이 나라는 주인공이 또 이게 또 예슬이라는 그 이웃집 아이를 알게 되면서 그 이 예슬이를 도와서 이제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게 돕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예슬이를 이제 출산을 도와준 그 산부인과 의사는 정작 자기는 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전에 또 불법 낙태 수술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주인공과 이 산부인과 여의사는 그 엄청난 결핍과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핍과 상처들이 이 어떤 훔치는 절도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동명상련처럼 이 여의사의 그런 결핍과 상처를 이 주인공이 알아보고 이 절도 장면을 이렇게 싹 가려주는 이런 마지막 그런 장면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물론 이제 도덕적으로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이지만 이 소설만이 문학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서로 간의 위로 의무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방송을 해주셔가지고 잠도 좀 많이 깨우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이어가지고 기찻길에서 제가 또 하나 슬쩍 스쳐하지만 이 주인공 가정을 파괴하게 한 매수당한 어떻게 보면 자본에 매수당한 역장이라는 인물이 저는 예사롭지 않아 보였거든요. 이 역장이 저이기도 하고 여기 앉아 계시는 독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역장이 어떻게 보면 명호의 다른 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양심의 소리를 역장은 무시하고 자본의 논리에 서버렸다면 그 명호는 그 경계 속에서 뭔가를 지켜가려고 했던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래서 이 역장이라는 인물이 저는 가지고 있는 그 의미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역장과 명호가 같은 세상에 있는 듯 느끼셨다고. 같은 선상이라기보다는 네. 그 마을 안에서의 또 내부자인데 외부에서의 어떤 자본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매수를 당하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역장이라는 인물을 좀 더 풍요롭게 했다면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예. 그런 의도로 얘기하셨구나. 제가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역장 이렇게 글 속에서 보면 주연 조연이 있다면 역장은 좀 어떻게 보면 악역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조연의 역할이어서 제가 많은 부분을 할애하거나 많은 스토리를 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이 그 정도로 좀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한번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해볼 문제이긴 한데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 장편이 되었다면 이 인물도 굉장히 좀 다채롭게 다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돋보기라는 것도 굉장히 편협한 돋보기이기도 할 건데
그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 바흐진이라는 뭐 미학자죠. 미학자가 작가들이 인물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의 머릿속에서 어떤 배치에서 그 인물들이 깎인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 이후에 뭘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 이런 인물들도 좀 다른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기찻길도 원고지 개수가 굉장히 단편 친구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더 많이 썼는데 발표할 때는 너무 길어서 줄여서 좀 이제 요 정도로 줄였는데 제가 처음 이제 첫 책이고 글을 쓰다 보니 할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써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장편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작품도 이 안에 실려 있기는 해요. 그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금 봤던 기찻길 같은 경우에도 우리 통일하죠. 저희가 지금 놓여 있는 이 삶이라는 게 전지구적인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체제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물들을 다룰 수밖에 없죠. 뭐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찻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가려진 시간이라는 이 작품은 그걸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몸을 파는 여성이 화자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신화라고 하죠. 그 물질이 신이 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작동하고 있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게. 그래서 돈을 매개로 해서 그 상품만 파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몸까지 팔아야 하는, 그게 자신의 뭐 노동력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저도 요 근래는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제가 제 욕망에 의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아주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 모든 행동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알고리즘으로 막 이런 것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나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책을 또 소개해주는 그런 앱들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택권이라든지 혹은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욕망까지도 침투해 있구나 하는 그 섬뜩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고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뭐 그런 걸 또 명명하는 이름들도 있는데 거시 경제를 해가지고 사람의 욕망까지도 장악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작품이 이 가려진 시간이라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제가 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쿨한 척하죠. 낯설고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집이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알바를 그렇게 하는 거죠. 알바를 하는데 명문대라고 얘기하면 명문대 출신 혹은 명문대 지금 다니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팁도 더 많이 주는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서 그 푸이암제를 내세워가지고 세웠던 그 만주국이 지향했던 게 5민족의 어떤 협파, 오족 협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역사학자들이 쓴 논문을 보니까 직업 여성에게 주는 하대가 인종에 따라서 달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가장 많이 받는 사람 당연히 일본인, 그다음 뭐 조선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그럼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딱지를 붙인다는 게, 제가 지금 현재 그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수능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음 달 왔을 때 가채점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지도를 해야 되니까 봤는데 아이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축하를 못 하겠더라고요. 대박을 친 수능에 대박난 아이들에게 축하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이걸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제 딱지가 붙어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겠구나. 저도 그 뭐 사람들마다 다 뭐 컴플렉스는 다 있겠지만 그런 것들 여기에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묻고 싶은 거는 이 소술자 이 여성하고 그 다음에 이 남성과 이 여성을 그 죽어가는 한 중년 여성이 자기 남편을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당신 가지고 싶은 모든 물질을 다 가져라 이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봤던 기찻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상품을 팔려다가 자기를 팔게 되는 여기서는 이제 전면적으로 자기를 팔게 되는 이런 주제로 이런 테마로 소설을 좀 쓰게 된 연유랄까 그리고 이 작품에서 좀 더 독자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맑은 의미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작품이에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작품은 처음에 구성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MBC TV의 서프라이즈 그걸 제가 즐겨봐요. 거기 보면 뭐 기묘한 이야기, 뭐 이상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소재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걸 보는데 그 서프라이즈에 보면은 이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 이제 아내가 죽어가면서 남편이 혼자 남는 게 너무 가여워서 광고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을 맡기고 이제 죽겠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냈는데 결국 그냥 이슈화 되고 뭐 순애보적인 사랑이다 뭐 요 정도로만 하고 결국 그 서프라이즈에서는 이제 그 정도 방송으로 끝났는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얼만큼 사랑하면 저런 광고를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광고가 냈을 때 그 여자의 진심은 정말 있었을까 저도 같은 여자로서 그게 가능할까 약간 좀 그런 시선에서 이 작품을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썼으니까 뭐 제 마음대로 그런 사람은 없다로 이제 이 글에서 다 읽어보시면 뭐 있듯이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여자가 정말 막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기 목숨을 잡고 있다가 이 남편이 그 자기를 결국에는 사랑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중요하지 않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냥 목숨을 내려놓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를 쓸 때 좀 더 좀 인간이 정말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면서 썼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쓰시고 나서 또 말로 표현할 때 그죠?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게 또 잘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섬뜩하더라고요. 네. 이 아내 같은 경우에 사실 남편에 대한 뭐 사랑이 아닌 알고 보니까 복수인 거죠. 성을 매매한 남편, 성을 사서 욕망을 채웠던 그 남편에게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고지순한 사랑인 거 있냐 이렇게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아내가 죽고 나서 그 유품이 오는데 이게 프라다 기린말이죠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거든요. 예, 보면 이 키홀더인데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이 증표로서 콜걸에게 줬던 이 한정판 이 열쇠고리가 이제 아내 유품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남편이 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에게 있는 엄청난 무서움. 그 남편은 성을 사서 매매를 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웠는데 이 여성은 다른 여성의 성을 사서 자신의 복수에 철저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 작품 자체가.
그래서 이 작품에서 뭐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양식이 타자와의 맺는 이 관계라는 게 이렇게 물질로만 내게 해서 맺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소설적으로 재미있고 그런 식으로 잘 쓰여진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회장님께서 시계를 어떻게 이렇게 보셨거든요. 저한테 이게 사인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혹시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는 내가 꼭 한번 소설가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하는 게 있으시면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생각하고 계시는 동안 작가께서 요 작품집을 내고 나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어떤 작품을 써야 할까, 앞서서도 이런 장편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도 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주시는 동안 좀 시간을 가지시고 질문을 조금 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머리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가려진 시간을 쓸 때 굉장히 좀 초고가 굉장히 잘 써졌어요. 네, 그리고 막 단숨에 썼던 것 같아요. 막 다른 거는 초고 쓸 때도 어떤 거는 뭐 오래 걸려 몇 달도 걸렸는데 이거는 며칠 만에 초고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